서울 한복판 헌병부대 정문 앞, 단정한 사복 차림의 미모의 여성이 위병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위병소 유리창 너머 군복을 입은 병장 넷이 그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어? 뭐야? 연예인 같은데? 병장 넷이 낄낄대며 다가왔습니다. 너무 예쁜 아가씨, 나랑 사귈래요?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저 결혼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여자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에이, 그런 말 다들 한다니까요. 반지도 없잖아요. 병장들은 오히려 더 대담하게 비웃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그냥 밥 한 번 먹으면 어때요? 이 정도면 인연이지? 그 순간 여자의 손이 조용히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녹음 버튼이 켜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위병소 정문 CCTV도 그 장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병장 넷은 아직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어떤 사람에게 선을 넘었는지, 그리고 그날 이후 그들의 말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상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이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오래된 관공서 건물과 현대식 빌딩이 뒤섞인 거리 안쪽에 육군 헌병부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은 늘 차량 소음과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고, 퇴근 시간만 되면 번화가 불빛이 부대 담장 밖까지 번져 들어왔죠. 위치는 화려했지만 부대 안 분위기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헌병은 남의 질서를 바로잡는 조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곳은 오히려 다른 부대보다 군기가 세다는 말이 늘 돌았습니다. 그러나 서울 한복판이라는 특수한 환경은 병사들의 마음을 자꾸 흔들었습니다. 조금만 나가면 번화가고 창문 너머로 민간인들의 일상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위치였으니 안에 갇혀 근무를 서는 병사들 입장에서는 더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위병소에서 근무를 서는 말년 병장 넷이 있었습니다. 조기환, 김성찬, 구영민, 도희건. 넷 다 23살, 같은 위병소 당직 근무조였습니다. 조기환은 그 중에서도 유독 입이 앞섰습니다. 우린 맨날 문 앞만 지키고 있으니 더 답답하지. 조금만 나가면 세상인데. 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김성찬은 그 옆에서 피식 웃으며 장단을 마쳤고, 구영민은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희건은 이미 민간인이 된 것처럼 저녁 날짜만 세고 있었고요. 넷 모두 겉보기엔 평범한 말년 병장들이었지만 오랜 시간 조금씩 몸에 밴 느슨함이 있었습니다. 규율보다 분위기를 앞세우는 습관, 군기보다 말년 특권의식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그 습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때까지만 해도 넷 중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부대 밖에서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신임 헌병대장으로 부임하는 박화윤 대령.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소위 임관 이후 특전사 정예장교 훈련과 헌병 때 정예장교 훈련을 모두 최고 수준으로 수료한 인물이었습니다. 남군 장교들도 버티기 힘들다고 알려진 특수훈련들을 하나같이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해 실전 체력과 정신력이 모두 검증된 장교라는 평가가 따라다녔죠. 41살이라는 나이에 이미 대령 계급을 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였습니다. 보통 41하면 중령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윤은 그 나이에 서울 핵심 헌병부대의 대장으로 오는 인물이었고, 이 부대 역사상 최초의 여군 헌병대장이었습니다. 능력만 앞선 게 아니었습니다. 피부가 맑고 이목구비가 또렷해서 군복 대신 단정한 사복 차림을 하면 20대 후반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마주치는 사람들은 그녀를 장교는커녕 군인 가족 정도로 오해하기 일쑤였죠. 하지만 화윤은 그런 시선을 오래전부터 담담하게 견뎌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얼굴부터 보고 판단할수록 나는 실력으로 입 닫게 만들면 됩니다. 그것이 화윤의 신조였습니다.
화윤의 집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진영승은 47살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특전사 정예장교 훈련을 매우 우수하게 수료하고 소장까지 초고속 진급한 엘리트였습니다. 현직 소장들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적다는 타이틀, 즉 최연소 소장이라는 평가가 군 내부에서도 공공연히 따라다니는 인물이었죠. 부부는 투스타 소장 전용의 넓고 큰 사택에서 살고 있었고 관용 차량 역시 고위 장성급에 걸맞게 격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결코 화려하거나 사치스럽지 않았습니다. 단정함과 절제, 그리고 가족 사이의 온기가 그 집을 채우는 전부였습니다. 시아버지 진만태는 더욱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군 내부에서 입지전적인 경력을 쌓아 육군사관학교장과 육군참모총장을 모두 역임한 75세 포스타 대장. 지금도 군 안팎에서 그 이름은 묵직한 무게를 지녔습니다. 한때는 최고의 장성 전용 사택과 그에 걸맞는 관용 차량을 썼던 인물이었지만 작년에 아내와 사별한 뒤 스스로 그 큰 집을 후배에게 기꺼이 내주고 조용한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집은 화윤과 영승의 사택에서 걸어서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였죠. 넓은 집보다 가족과 가까운 거리를 택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와 함께 손주들을 돌봤고 지금은 혼자서라도 매일 손주들 곁을 지키는 것이 만태에게 가장 소중한 삶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는 늘 사람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쌍둥이 딸 11살 시연과 다연은 엄마 아빠의 군복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다고 믿었고 막내 7살 시우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죠. 화유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높은 자리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야. 그걸 잊으면 안 된다. 만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식탁 위의 따뜻한 온기는 다음 날 싸늘하게 벌어질 사건과 가장 극명한 대비를 이루게 될 터였습니다. 박화윤이 신임 헌병대장으로 부임하는 날 아침, 서울 하늘은 맑았고 도심의 차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화윤은 일부러 군복 대신 단정한 민간인 차림으로 부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첫날부터 위병소 분위기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누가 긴장하고 누가 흐트러져 있는지 책상보다 현장을 먼저 보는 것이 화윤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정문 앞에 서자 부대 안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위병소 유리창 너머로 병사들이 보였습니다. 군복은 입고 있었지만 자세가 풀려 있었고 두런두런 대화하는 소리가 정문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화윤은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 부대의 느슨함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첫눈에 느껴졌습니다. 위병소 안에 있던 기완이 먼저 화윤을 발견했습니다. 저거 뭐야, 연예인 같은데? 성찬이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진짜 엄청 예쁜데. 누구 면회 왔나? 희건은 실실 웃으며 문 쪽으로 나왔습니다. 아가씨, 누구 찾으세요? 말투는 능글맞았고 근무 자세는 이미 흐트러진 상태였습니다. 영민은 뒤에서 킥킥 웃으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기완이 한 발 더 나서며 말했습니다. 너무 예쁜 아가씨, 나랑 사귈래요? 가볍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장난처럼 웃음거리처럼. 하지만 그 말이 공기 중에 퍼지는 순간 화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고 해서 당장 소리를 질렀다거나 감정이 폭발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눈빛이 조용해졌습니다. 차갑게 그리고 선명하게. 부대에 볼 일이 있습니다. 길 좀 비켜주십시오. 화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병장들은 그 말투에서 뭔가 다름을 느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완은 오히려 그걸 도도한 매력쯤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능청스럽게 웃으며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아가씨, 이 근처 처음 오셨어요? 저희가 안내해 드릴 수도 있는데요. 성찬도 질세라 끼어들었습니다. 남자친구 없으시면 연락처라도 좀 주시면 안 돼요? 화유는 짧게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저 결혼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분명하게 2번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또렷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병장들의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에이, 그런 말 다들 한다니까요. 성찬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반지도 없잖아요. 기완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그냥 밥 한 번 먹으면 어때요? 이 정도면 인연이지. 영민은 눈치도 없이 옆에서 낄낄댔고 희건은 우리 넷 중에 한 명은 되지 않겠냐며 분위기를 더 부추겼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윤의 손이 조용히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표정도 자세도 눈빛도. 하지만 손안에서 휴대폰 녹음 기능이 켜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위병소 정문 위쪽 CCTV도 그 순간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기완의 얼굴이, 성찬의 말이, 희건의 웃음이, 영민의 맞장구가 하나도 빠짐없이. 화유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더 이상 언성을 높이지도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은 채 조용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병장들은 또 낄낄댔습니다. 기완은 서울 부대니까 이런 일도 있네라며 웃었습니다. 성찬은 나중에 또 오면 진짜 번호 딴다고 말했습니다. 희건은 아까 좀 더 밀어붙일 걸 이라며 아쉬운 척 혀를 찼습니다. 영민은 별 생각 없이 따라 웃었습니다. 그 말들이 전부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넷 중 아무도 몰랐습니다. 같은 시각 부대 안쪽 회의실에서는 신임 헌병대장 취임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작전과장 박화윤 대령의 취임을 앞두고 간부들은 나름대로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주임원사 한종국은 병사들의 복장 상태부터 동선까지 꼼꼼히 살폈고 작전과장 김승혁 소령은 보고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부대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새 대장이 어떤 인물인지, 어떤 방식으로 부대를 이끌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죠. 그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부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사고가 정문 위병소에서 조용히 시작되었다는 것을. 취임식 준비로 분주한 회의실 안쪽과 낄낄대며 농담을 주고받는 위병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십 미터. 하지만 그 짧은 거리 사이에서 4명의 말년 병장들은 스스로 알지도 못한 채 자신들의 군 생활 마지막을 향해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취임식 시간이 되자 부대 강당에는 주요 간부들이 모두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대장 5명이 앞줄에 나란히 섰고 그 뒤로 작전과장 김승혁 소령, 헌병교육대장 서현민 소령, 행정보급관 임준선 상사 주임원사 한종국 원사까지 빈틈없이 도열했습니다. 병사들도 정해진 자리에 정렬한 상태였습니다. 강당 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고 시선은 모두 단상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임 대장이 강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의외였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였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돌았습니다. 헌병 대장님이 왜 저러시지? 눈이 불편하신가? 여군이신 건 알았는데 생각보다 젊으신 것 같기도 하고. 간부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저마다
의아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위병소 근무조에서 자리를 채운 기환, 성찬, 희건, 영민도 강당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멀찍이서 단상 위를 바라보던 기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는 걸음걸이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등이 곱고 자세에 절도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마 아까 정문 앞에서 자신들이 능글맞게 말을 걸었던 그 사람일 거라고는 그때까지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강당 안의 공기가 멎었습니다. 박화윤 대령, 서울 도심 헌병부대 역사상 최초의 여군 헌병대장. 화윤은 선글라스를 천천히 접어 손에 쥔 채 단상 위에서 강당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흔들림 없는 시선이었습니다. 감정도 흥분도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부대 전체를 고요하게 훑는 눈빛이었는데 그 눈빛 하나가 강당 안 수십 명의 등을 동시에 고추세웠습니다. 기환의 목이 굳었습니다. 설마 소리도 없이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성찬은 얼굴이 굳어버렸고 희건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영민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아까 위병소 앞에서 낄낄대며 들이댔던 상대가 오늘 이 부대에 부임한 신임 대장이었던 것입니다. 장난처럼 던진 말들이 이미 그분의 귀에 모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화윤은 취임사에서 그 일을 단 한마디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헌병은 남의 질서를 바로잡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먼저 바로 세워야 합니다. 화윤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습니다. 계급보다 먼저 사람의 품격이 무너지면 조직도 함께 무너집니다. 강당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이 부대는 서울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엄격해야 합니다. 밖이 화려할수록 안이 더 단단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 말은 강당 전체를 향한 것이었지만 뒤쪽에 서 있던 4명에게는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꽂혔습니다. 희건은 숨을 참았고 영민은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뒤 화윤은 주요 간부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아무 설명 없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위병소에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너무 예쁜 아가씨, 나랑 사귈래요? 가벼운 말투가 회의실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이어서 결혼했다는 명백한 거부를 그런 말 다들 한다며 비웃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반지도 없잖아요. 우리 넷 중 한 명은 되지 않겠냐? 녹음은 끝까지 선명했습니다. 한 글자도 끊기지 않고 회의실 안의 공기가 삽시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승혁은 즉시 메모를 시작했고 현미는 턱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준서는 한숨을 깊이 삼켰고 종국은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년이란 놈들이 부대를 아주 망신을 시켰군요. 중대장들 역시 그제야 사태의 무게를 온전히 실감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신임 상관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었고 분명한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된 언행이었으며 직무 현장인 위병소에서 벌어진 부적절한 집단 행위였습니다. 장난이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수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록으로 남을 사고였습니다. 화윤은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 일은 제 체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대의 수준 문제입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 안 간부들의 등을 다시 한번 고추세웠습니다. 이제 사건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부대 전체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위병소 근무조가 교체될 때도 누구 하나 농담을 하지 않았고 생활관 복도조차 숨을 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간부들의 발걸음이 빨라졌고 호출이 이어졌으며
부대 안 어딘가에서 무거운 일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병사들 모두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환, 성찬, 희건, 영민은 각자 얼굴빛이 사라진 채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저걸 진짜 문제 삼겠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려 했습니다. 말년 병장이고 저녁도 얼마 안 남았고 그냥 장난처럼 던진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간부 호출이 이어지고 회의실 문이 닫히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들의 자신감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기환은 처음으로 입술이 바짝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희건은 아까부터 배속이 좋지 않은 듯 이마를 짚었고 성찬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손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영민만이 설마 진짜 징계까지 가겠어라며 혼자 중얼거렸지만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승혁은 녹취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으며 타임라인을 정리했습니다. 기환이 처음 말을 건 시각, 화윤이 거부 의사를 밝힌 시각, 그 이후에도 계속된 언행의 흐름, 각 병사의 발언이 이어진 순서까지 하나하나 문서로 옮겼습니다. 당일 근무일지와 인원 배치표를 대조해 4사람이 모두 정식 근무 중이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상적 언행이 아니라 직무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현민은 관련 규정을 검토하며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해당 행위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반복적인 언어적 추궁거림에 해당하며 명확한 거부 의사 표명 이후에도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상관에 대한 무례와 성희롱적 언행으로 충분히 규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준서는 4병사의 평소 태도, 말년 이후 달라진 근무 자세, 위병소 근무 중 언행 습관에 대한 참고 진술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종국은 그 모든 자료를 천천히 읽으며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침묵 자체가 분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4병장이 차례로 불려왔습니다. 기환은 처음으로 버텨보려 했습니다. 저희가 그분이 신임 헌병 대장님이신 줄 몰랐잖습니까? 그 말에 종국이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몰랐으면 다 되나? 민간인이면 막대해도 되는 거냐? 기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성찬은 그냥 농담이었다고 변명했고 희건은 말년이라 분위기가 좀 풀어졌다고 웅얼거렸습니다. 영민은 거의 울먹이는 얼굴로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오히려 간부들의 분노만 키웠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대령이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누구였든 이미 분명한 거부 의사를 들었고 공적 근무지인 위병소에서 집단적으로 반복해 들이댔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계급을 몰랐다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화윤은 집으로 돌아와 남편 영승에게 사건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영승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분노를 내색하기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물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 녹음했고 CCTV도 확보했어요. 거부 의사 밝힌 뒤에도 계속됐고, 네. 영승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끝까지 가야지. 그 말에 화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사람 사이에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화윤은 시아버지 만태에게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만태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저녁을 먹던 조용한 식탁이 손주들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그 시절이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만태는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군복 입은 사람이 사람 보는 눈부터 잃으면
그건 군인이 아니다. 화유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은 늘 짧았지만 늘 정확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건은 단순히 부대 내부의 징계 사안을 넘어 한 가족과 한 조직 전체가 어디까지 바로잡아야 하는가를 묻는 문제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기환, 성찬, 희건, 영민은 아직도 자신들이 맞닥뜨릴 진짜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 전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는 평소보다 이르게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고위 장성 차량이 정문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이 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위병소 병사들은 바짝 얼어붙었고 간부들은 정문부터 집무실 동선까지 흐트러짐 없이 정리했습니다. 중대장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종국은 아침부터 복장 상태를 2번씩 점검했습니다. 부대 전체가 예민하게 곤두서 있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이는 영승이었습니다. 투스타 계급장이 빛나는 정복 차림이었고 날카롭지만 철저하게 절제된 표정이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걸음으로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위병소 근무조 전체가 일제히 자세를 고쳤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지나쳤는데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최연소 소장이라는 타이틀이 괜히 붙은 게 아니라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를 조금 늦게 따라 도착한 만태는 군복이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현역이 아니었습니다. 계급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감은 현역 장성들조차 저절로 긴장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허리는 꼿꼿했고 한 걸음 한 걸음에 평생을 군인으로 산 사람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부대 안간부들 중 몇몇은 만태의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전 육군 참모 총장, 예비역 포스타 대장. 그 이름이 군 안에서 갖는 상징성은 현역 계급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기환, 성찬, 희건, 영민은 그제야 사태가 자신들의 상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설마 이렇게까지 커지겠어 라며 속으로 버텨보려 했지만 이제는 그 말조차 꺼낼 수 없었습니다. 기환은 다리가 굳는 느낌이 들었고 성찬은 아침부터 아무것도 넘기지 못한 채 속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희건은 눈빛이 흔들렸고 영민은 입술을 꽉 깨물며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네 사람 모두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사건 경위가 다시 정리되었습니다. 승혁이 준비한 문서에는 녹음 파일 내용, 당일 CCTV 동선, 근무 배치 상황, 화윤이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반복된 언행의 흐름이 시간 순서대로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신임 대장 부임 첫날, 공무 수행 중 이루어진 접근이라는 점도 명시되었습니다. 현민은 관련 규정과 판례를 함께 제시했고, 준서는 내 병사의 평소 근무 태도에 관한 진술서를 덧붙였습니다. 영승은 자료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분노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노를 철저하게 누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내 아내의 문제이기 전에 군 기강의 문제입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됐다는 것, 그리고 그게 위병소라는 공무 현장에서 벌어진 집단 행위라는 것. 그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회의실 안간부들은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태는 한동안 자료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한번 내뱉으면 사라지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인생으로 돌아온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회의실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네 병장이 차례로 불려왔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영승과 만태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넷 모두 굳어버렸습니다. 기완은 무릎이 풀릴 듯 주저앉을 뻔했고 성찬은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희건은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고 영미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고 있었습니다. 영승은 감정 없이 물었습니다. 왜 그랬나? 기완은 그분이 신임 헌병 대장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라고 겨우 말했습니다. 영승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몰랐으면 다 되는 건가? 상대가 누구든 거부한다고 했으면 거기서 멈췄어야 했다. 그 말에 기완은 더 이상 아무것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성찬이 정말 장난이었습니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만태가 낮게 받아쳤습니다. 장난이라면 상대가 웃었어야지. 거부했는데도 계속한 건 장난이 아니야. 그 한마디에 회의실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부대 징계 결과는 무거웠습니다. 3개월 영창 수감, 전역 3개월 연기, 남은 복무 기간 동안 월급 50% 삭감, 전역 때까지 휴가 전면 금지. 말년만 버티면 끝난다고 믿었던 네 사람의 계획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특히 희건은 전역 연기라는 말이 나오자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전역 후 계획을 이미 세워뒀던 터라 3개월 연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영미는 한 번만 봐주십시오라고 울먹였지만 이미 모든 절차는 시작된 뒤였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군 내부 징계와 별개로 사안은 군사법원까지 넘어갔습니다. 상관 모욕, 강요, 성희롱 관련 판단이 이루어졌고 결국 네 사람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예방 교육 50시간 군대 내 상관 예절 교육 50시간 이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은 면했습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전과 기록을 달고 사회로 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취업도 자격증도 이후 살아갈 모든 일에 그 기록이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퍼진 생활관은 침통해졌습니다. 평소 그들과 친하게 지내던 병사들조차 함부로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저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말이 흘러나왔지만 누구도 박화윤 대령이나 간부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탓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백하게 여러 번 선을 넘은 건 병장들이었고 누구나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년이니까 괜찮겠지, 장난이니까 넘어가겠지라는 안일함이 인생 전체를 흔들어버린 결과였습니다. 그날 밤 기완은 영창으로 향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그냥 장난친 줄 알았는데 하지만 그 말은 허공에서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누군가의 분명한 거부를 웃어넘기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상대를 함부로 대했던 그 순간부터 이미 대가는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난이라는 말은 저지른 사람의 언어였고 당한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이 정리된 뒤 부대 안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결코 편안한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겉으로는 잠잠해 보였지만 공기 속에 아직 무언가가 남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간부들은 말수가 줄었고 병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부대 전체가 이번 사건이 남긴 무게를 각자의 방식으로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화유는 그날 밤 늦게까지 집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지만 손은 멈춘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불빛이 부대 담장 너머로 번져 들어왔습니다. 화려하고 분주하고 밤에도 쉬지 않는 도시의 불빛이었습니다. 화유는 그 빛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너무 끝까지 갔나?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징계와 재판 결과는 분명 정당했습니다. 녹음이 있었고 CCTV가 있었고 거부 이후에도 반복된 언행이 있었습니다. 절차도 규정도 모두 올바르게 밟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23, 전역을 앞둔 젊은 병사 4명의 인생이 크게 흔들렸다는 사실이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과 기록이 생긴다는 건 그 나이에 감당하기 벅찬 무게였습니다. 그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화유는 오래전 자신의 초임 장교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던 날의 설렘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실력보다 외모를 먼저 보는 시선이 따라다녔습니다. 보고를 해도 여자가 저 자리에 어울리나 싶은 눈빛이 있었고 훈련에서 남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기 위해 2배로 증명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선임 장교가 무심하게 던진 말 한마디가 며칠 동안 머릿속을 맴돈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화유는 그 말에 소리내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훈련에서, 다음 평가에서, 다음 임무에서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증명했고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으며 자신을 우습게 본 사람들 앞에서 실력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박화윤 대령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스치는 순간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화유는 스스로 답을 내렸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분풀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바로잡지 않으면 이 부대에서 앞으로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분명한 거부를 웃어넘기는 문화, 계급과 관계없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분위기, 말년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그것들이 쌓이면 언젠가는 걷잡을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지금 여기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그 기준은 영원히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대장의 역할이었고 화윤이 이 자리에 온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화윤은 천천히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 불을 껐습니다. 같은 시각 만태는 손주들을 데리고 저녁 산책을 나섰습니다. 영승과 화윤이 바쁜 날이면 늘 만태가 아이들 곁을 지켰습니다. 집에서 10분 거리라는 게 그럴 때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시연과 다연은 할아버지 양옆에서 나란히 걸었고 시우는 그 앞을 뛰어다니며 가로등 불빛을 따라 그림자를 밟았습니다. 아이들은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분위기가 며칠째 무겁다는 건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연이 걸음을 맞추며 먼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나쁜 짓을 하면 왜 꼭 벌을 받아야 해? 아이답지 않게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를 닮은 눈이었습니다. 만태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밤바람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란다.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그걸 알아야 하거든. 그걸 알아야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이야. 시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연은 그 말을 곱씹는 듯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시우는 그림자 밟기를 멈추고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만태는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아내는 이 골목을 함께 걷고 싶다고 했었습니다. 함께 걷지 못했습니다. 그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넓은 사택과 좋은 차와 높은 계급이 있었지만 아내의 마지막 소원 하나를 들어주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태는 그 큰 집을 미련 없이 내주고 이 조용한 골목 가까이로 이사한 것이었습니다. 권력도 자리도 넓은 공간도 결국 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곁에 있는 것,
사람을 제대로 대하는 것. 그것만이 끝까지 남는다는 걸 그 누구보다 절실히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태의 목소리가 다시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든 실수를 해. 그런데 실수한 뒤에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란다. 변명하고 도망치면 그대로 멈추는 거고, 인정하고 고개 숙이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다연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럼 그 아저씨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만태는 잠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많이 힘들겠지. 그런데 그게 시작이야. 그 힘든 시간을 제대로 버텨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란다. 그날 밤 사택으로 돌아온 화윤과 영승은 아이들이 잠든 뒤 나란히 거실에 앉았습니다. 영승이 먼저 말했습니다. 많이 무거웠지? 화윤은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4명 다 23이라는 게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영승은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한 건 처벌이 아니야. 기준을 세운 거야. 그 기준이 없으면 다음 피해자가 생겨. 당신이 버텼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대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거야. 화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에 며칠째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영승은 덧붙였습니다. 나도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 감정으로 몰아붙이지 않고 증거를 모아서 절차대로 끝까지 갔다는 것. 그게 진짜 헌병대장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화윤은 남편의 말에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벼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대 안생활관에서는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방이 있었습니다. 기환과 성찬, 희건, 영민이 각자의 침상에 누운 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 생각의 끝은 결국 하나로 모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년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들이 얼마나 얕은 것이었는지를 이제는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거부했을 때 멈추지 않은 그 순간이 결국 자신들의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왔고 아침이 오면 또 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 하루가 이전과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그 사건이 남긴 것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도 부대 안의 공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징계가 내려지고 군사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대 전체가 짊어진 무게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간부들은 말수가 줄었고 병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지냈습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그 사건이 남긴 질문은 아직 부대 안 곳곳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 부대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화윤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징계와 판결로 사건을 법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헌병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4명의 병장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면 부대 전체는 그저 남의 일로 바라보고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그게 화윤이 원하는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 왜 잘못된 것인지, 어디서부터 무너진 것인지 부대 모두가 함께 직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윤은 부대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식적인 훈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강당에는 간부들과 병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중대장 5명이 앞줄에 도열했고 그 뒤로 소령들과 원사, 상사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병사들은 계급 순서대로 정렬했습니다.
강당 뒤편 가장 구석진 자리에는 기환, 성찬, 희건, 영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창 수감 전 마지막으로 강당에 앉은 자리였습니다. 예전처럼 낄낄대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네 젊은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기환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성찬은 입술을 꽉 다물었고 희건은 눈가가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영민은 숨을 고르듯 가슴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화윤이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강당 안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화윤은 단상 위에서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강당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앞줄부터 뒷줄까지, 간부부터 이등병까지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침묵만으로도 강당은 숨조차 크게 쉬기 어려울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누구도 기침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겁주려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첫마디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군복은 권한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 말이 강당 전체를 꿰뚫었습니다. 몇몇 병사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화윤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대가 신임 헌병대장인 줄 몰랐다고, 대령인 줄 몰랐다고. 강당 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대령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내가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처음부터 선을 넘었던 것입니다. 화윤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거부했는데도 웃으며 계속 밀어붙였다면 그건 용기가 아니라 무례입니다. 집단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한 사람을 곤란하게 했다면 그건 장난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그 말은 단상 위에서 강당 끝까지 선명하게 닿았습니다. 뒤편에 앉아있던 기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성찬은 입술을 깨물었고 영민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희건은 두 손을 꽉 쥔 채 손등에 핏줄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제야 네 사람은 처음으로 대령에게 잘못 걸렸다는 생각이 아니라 자신들이 한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는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를 다독이던 말들이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장난이었다는 말도, 분위기였다는 말도, 말년이었다는 말도, 그 어느 것도 이 순간 앞에서는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화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강당 전체를 다시 한번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여러분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재수가 없었다고, 상대를 잘못 골랐다고. 화윤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그 생각이 남아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지워주십시오. 문제는 상대가 누구였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거부라는 말 앞에서 멈출 줄 아는 것. 그게 이 자리에서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강당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앞줄의 간부들도 중간에 앉은 병사들도 아무도 시선을 흩뜨리지 않았습니다. 화윤은 계속했습니다. 헌병은 남의 질서를 바로잡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더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남을 단속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단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 부대가 서울 한복판에 있는 이유이고 여러분이 헌병 마크를 달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말은 훈시가 아니었습니다.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윤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가볍게 넘기는 조직은 결국 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이번 일이 이 부대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이 사건이 남겨야 할 진짜 의미입니다. 그 말은 차갑기보다 오히려 슬프게 들렸습니다. 강당 여기저기에서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몇몇 병사들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간부들도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화윤이 단상에서 내려온 뒤 종국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천천히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50년 가까이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군 생활은 결국 사람 배우는 데서 끝난다. 계급장보다 예의가 먼저다. 말은 짧았지만 그 무게는 길었습니다. 강당 안 누구도 쉽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병사들이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기환, 성찬, 희건, 영민은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강당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희건이 멈춰서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몰랐어. 이게 이런 거였는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자체가 이제야 진짜를 마주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강당 안에는 화윤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강당을 바라보며 화윤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 도심의 오후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화윤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이제 이 부대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는 여기 남은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특별 정신 교육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부대 안의 공기는 이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위병소 근무조는 자세가 달라졌고 복도를 걷는 병사들의 걸음걸이도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누가 지켜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남긴 무게가 각자의 몸에 배어든 것이었습니다.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승혁은 위병소 근무 지침을 다시 정비했고 현민은 정기 정신교육 일정을 새로 짰습니다. 준서는 병사들의 생활관 분위기를 매일 직접 살폈고 종국은 이전보다 더 자주 복도를 걸으며 병사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말년 병장 넷이 남기고 간 사건은 단순한 망신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대를 다시 세우는 기준이 된 것이었습니다. 화윤은 그 변화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사건 하나가 조직 전체에 던진 질문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화윤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리치지 않았고 분노를 내세우지 않았으며 증거와 절차와 원칙으로만 끝까지 갔습니다. 그 방식이 옳았다는 것을 달라진 부대 분위기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른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투스타 사택의 넓은 식당에 온기가 가득 찼습니다. 갓 지은 밥 냄새와 따뜻한 국 냄새가 집 안가득 번졌고 만태가 직접 사온 제철 과일이 식탁 한켠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불빛보다 이 집 안의 공기가 더 따뜻했습니다. 화윤과 영승, 만태, 그리고 시연과 다연, 시훈. 6명이 한 식탁에 둘러앉은 저녁이었습니다. 만태는 이런 저녁이 가장 좋았습니다. 참모 총장으로 있을 때도, 포스타 대장으로 최고의 사택에 살 때도 결국 저녁 식탁 앞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 풍요로운 순간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둘이 나란히 앉아 손주들이 밥 먹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혼자였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내가 없는 빈자리가 때로 시리게 느껴졌지만 손주들의 목소리가 그 자리를 조금씩 채워주었습니다. 영승은 아이들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며 하루를 물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재밌었어? 시연이 젓가락을 들며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체육 시간에 줄넘기 제일 많이 했어. 반에서 1등. 다현은 나는 미술 시간에 선생님한테 잘한다고 칭찬받았어 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시우는 입에 밥을 한가득 넣은 채 나는 오늘 달리기에서 이겼어 라고 외쳤습니다. 화윤이 밥 먹으면서 떠들지 않는다고 했잖아 라고 살짝 눈을 흘겼지만 입꼬리는 이미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연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가 이상한 군인 아저씨들 벌 줬다면서? 식탁 위 공기가 순간 멎었습니다. 화유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아이들 귀에도 결국 이야기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영승은 시연을 바라봤고 만태는 조용히 과일 접시에 손을 뻗으며 아이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다연이 언니 말을 받아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 법이야. 말은 아이답게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어른들이 평생을 걸쳐 가르치고 싶었던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승은 피식 웃으며 두 딸의 머리를 번갈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들 다 컸네. 화유는 아이들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저 나이에 저 말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다는 것이 그 어떤 훈장보다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만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손에 쥔 귤 껍질을 천천히 벗기며 창밖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손주들의 말을 듣고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이었습니다. 우리 손주들 바르게 컸네. 그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만태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없어도 이 집 식탁 위에는 아내가 살아생전 원했던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 웃음소리, 바르게 자라는 손주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때 시운이 수저를 꼭 쥔 채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어른 되면 엄마처럼 헌병대 군인 할래. 그래서 엄마 지켜줄게. 식탁에 앉은 어른들 얼굴에 동시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영승은 소리내어 웃었고 만태는 눈가가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화유는 잠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이 결국 누군가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7살짜리 아들이 누구보다 순수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화유는 시운의 작은 손을 잠깐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온기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만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손주 셋을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힘이 있다고 함부로 살면 안 된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을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지키는 사람이야. 시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연은 그 말을 되새기듯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우는 두 주먹을 꼭 쥐며 나도 선 지킬 거야. 라고 외쳤습니다. 웃음이 또 한 번 식탁 위에 번졌습니다. 영승이 만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만태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까? 시운이 두 팔을 번쩍 들며 할아버지 잔다. 라고 소리쳤고 시연과 다연도 할아버지 우리 방에서 이야기해줘요. 라며 만태 팔을 붙잡았습니다. 만태는 손주들에게 이끌리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웃음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 혼자 집에 돌아가는 저녁이 얼마나 조용한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녁이 더 소중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화윤이 거실로 나오자 영승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잠시 말없이 아이들 방 쪽에서 들려오는 만태의 이야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옛날 군 시절 이야기를 해달라는 시운의 목소리, 그걸 받아
낮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만태의 목소리. 그 소리가 집 안을 채우는 동안 거실은 아무 말 없이도 따뜻했습니다. 영승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번 일 정말 수고했어요. 화유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불빛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고보다는 제대로 한 건지 계속 생각하게 돼요. 영승은 화윤의 말을 가로막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대가 바뀐 거예요. 소리 질렀으면 그냥 감정 싸움으로 끝났을 거야. 당신은 증거로 말하고 절차로 끝냈습니다. 그게 진짜 대장이 하는 방식이에요. 화유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오랫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마지막 무게를 내려놓게 해줬습니다. 한참 후 화윤이 말했습니다. 시훈이가 엄마 지켜준다고 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영승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도요. 두 사람은 그 말 뒤로 한동안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래 함께한 사람만이 나눌 수 있는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유는 변함없이 군복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계급장을 확인하고 자세를 한번 가다듬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화윤을 처음 볼 때 외모로 먼저 판단하려 할지도 몰랐습니다. 20대 후반처럼 보이는 동안 미모, 군복 대신 사복을 입으면 더욱 그런 시선이 따라붙는다는 것을 화유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 시선이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이제 이 부대 안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위병소를 지나며 화유는 근무 중인 병사와 짧게 눈이 마주쳤습니다. 병사는 곧바로 자세를 바로잡으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단정하고 흔들림 없는 경례였습니다. 화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쳤습니다. 며칠 전과는 다른 위병소였습니다. 그 차이를 화유는 말없이 느꼈습니다. 집무실 의자에 앉아 하루를 시작하며 화유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은 오늘도 분주했습니다. 차소리, 사람들 발걸음, 끊이지 않는 도시의 소음. 그 안에 이 부대가 있었고 이 부대 안에 지금 화윤이 있었습니다. 어제의 식탁이 떠올랐습니다. 시운의 씩씩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만태의 낮고 단단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영승이 마지막으로 건넨 말도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 선을 지키는 일, 그것이 결국 누군가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 화유는 그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온몸으로 확인했습니다. 군복보다 오래 남는 것은 사람의 품격이었습니다. 계급장보다 무거운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품격과 태도는 어느 날 저녁 따뜻한 밥상 앞에서 손주들의 입을 통해 다음 세대로 조용히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박화유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대는 계속 돌아가야 했고 화유는 오늘도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이었습니다. 소리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품격을 지키는 방식으로. 그것이 박화윤 대령이 이긴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은 누구였나요? 병장 4명의 처벌, 너무 약했나요? 아니면 적당했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사연도 꼭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이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